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6번째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경제적 구국운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건들을 우리가 배운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 침략의 대응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배웠던 경제 관련된 되게 중점적인 내용들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내용들 선생님 설명은 하겠지만 잘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대조를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이 되게 이상하죠? 비교 분석 대조. 이미 대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중언부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청상인들이 조선의 상권을 잠식해가는 과정들을 살펴봤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선 상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까를 이번 시간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대응을 총정리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또 배우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추가적으로 한두 줄만 더해지는 거지.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은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공지를 하자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고 나면요. 다음 시간 1시간 더 수업을 하면 시험 범위는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온라인 강의로 시험 범위가 전부 다 끝이 난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시험 기간 때까지는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개로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면 다시 복습 차원에서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오늘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학습지 17쪽이죠. 학습지 17쪽 경제적 구국운동 펼쳐놓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경제적 구국운동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4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공령, 그다음에 두 번째 상권수호운동, 세 번째 이권수호운동, 네 번째 국채보상운동이죠. 첫 번째 반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본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쌀이 유출되잖아요. 이 쌀의 유출을 막고 조선 경제의 안정을 추구했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항을 한 이후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청상인들이 조선 상권을 상당히 잠식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 청과 일본 상인의 상권 잠식에 저항하는 조선 상인들의 움직임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권수호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탈출한 이후에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제국의 수많은 이권들을 뺏어가잖아요. 그 이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겨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저항을 했던 민중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1907년 즈음에 벌어졌던 활동인데요. 국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본의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제국에서 국채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됐고 그 결과 사실상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이 일본에게 예속되는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국민 스스로 하나하나 노력해가지고 한번 갚아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좀 벗어나보자 라는 움직임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즉, 이 경제적 구국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본이나 청나라의 경제적인 침략에 어떻게 맞설 것이냐, 그리고 우리 걸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으로부터 벗어나서 일본 경제와는 분리된 독립된 재정과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놔야, 배경으로 복습을 해놔야 이해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게 전부 다 지금 이 프린트 파란색 부분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우리 방공령입니다. 이 방공령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한 걸음 더해도 이미 나오지만 곡식의 유출을 막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곡식 가격이 너무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아니면 흉년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가 되면 보통은 이제 도 단위로 실시가 되는데요. 그 도의 최고 장관인 관찰사가 자기 지역 바깥으로의 곡식 유출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단 사람들이 먹고 살 게 부족한데 그거 팔겠다고 바깥으로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방공령이라고 하는데 이 방공령 실시와 관련해가지고 일본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런 일단은 상황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방공령 사료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에 통보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배경은 뭐였냐? 일본으로 쌀이 너무나도 많이 유출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조선을 쌀 생산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왜냐면 일본은 공업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렴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먹을 식량의 가격, 즉 고가를 낮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가지고 오자? 조선에서 가져오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걸 미명교환 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쌀이 점점 더 뭐가 된다? 상업화된다.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쌀 유출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곡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흉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도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이 방공령을 일본 상인들한테까지 적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일본 정부와 경제적인 협상을 할 때 이 방공령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거죠. 그 결과물이 여기 나오는 조일통상장정입니다. 1883년에, 그러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선과 일본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인 조건을 합의를 봤던 거예요. 그 합의의 결과 우리는 뭘 얻어냈고? 방공령을 얻어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뭘 얻어냈다? 최애국 대우를 얻어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얻어낸 게 있죠. 뭐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조선이 그럼 그 당시에 협상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어낸 거냐, 일본이 많은 걸 얻어낸 거냐, 이런 걸 비교를 하는 건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다양한 수치들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룰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조일통상장정의 결과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결국에는 원했던 걸 얻어내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관세 부과라든지 방공령처럼 조선 입장에서는 조선의 경제를 지탱하거나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일단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이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거의 만능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를 하나 얻어낸 셈이 된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참 쉽지는 않지만 이런 조일통상장정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방공령을 일본 상인들을 대상으로도 내릴 수 있게 됐던 거고, 그 결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방공령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규정대로 잘 시행되더라도 일본이 어거지를 놓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1889년과 1890년에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워낙에 곡식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자 그 지역의 관찰사들이 이 방공령, 조일통상장정을 근거로 해서 방공령을 내리는데, 일본이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딴지를 걸면서 이 방공령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이 방공령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다라고 계속 생떼를 쓰면서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기까지도 해요. 그 결과 결국엔 우리가 심지어 뭘 지불하기도 한다?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조약이라는 것과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게 그 당시 국제관계의 우열에 의해서 얼만큼 그냥 한 번에 무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방공령으로 인해 농업이 상업화되면서 지주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봤었죠. 자,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업이 활성화된 건 분명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청나라 상인이나 일본 상인이 들어오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개항을 한 직후에는 조선에서 경제적인 성장, 상업의 활성화가 분명히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어요. 그 상업의 형태가 뭐였냐면 여기 나오는 거류지 무역이었던 거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1882년까지만 해도 외국의 상인들은 정해진 개항장에서 심리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국에 걸쳐 있는 상권을 자기들이 장악할 수는 없었고, 자기들 같은 경우는 개항장 기준으로 심리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까 더 큰 시장인 한성같이, 한성이라든지 주요 도시같이 더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중간에 조선 상인을 낄 수밖에 없었죠. 그 조선 상인을 낀 무역 형태가 뭐였다? 요 거류지 형태였습니다. 거류지 무역 형태. 그러니까 객주라든지 아니면은 한성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 상당히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무역 체제였죠. 자, 근데 이게 1882년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에 청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제부터 청나라 상인들은 한성과 한성 근처에 있는 양화진에서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이제 개항장 넘어서 어디에서도 안쪽 땅, 그러니까 그냥 전국에서 시장을 열고 우리 상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자, 그리고 종이 찼네요.
자, 그리고 이걸로 거리주무역은 종을 친 겁니다. 이제는 청나라 상인이라든지 최외국 대우를 받는 수많은 외국 상인들이 거리주의 밖을 나와가지고 내지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특히 그 당시에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갖추고 있는 건 당연히 수도인 한성이죠. 이 한성에서 활동하던 공적 상인인 시전 상인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객주나 여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전 상인들의 타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이 한성의 시장을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구책은 뭐냐? 저들만큼 우리도 큰 자본금을 갖춘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근대적인 형태. 그래서 뭘 설립한다? 상회사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죠. 이 상회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시전 상인들이 그 이전에는 별도로 활동하던 상인들이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근대적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청과 일본 상인에게 맞서기 위한 형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거 일단 규모를 한번 불려보자는 거죠. 규모를 불려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청나라 상인하고 한번 붙어보자 라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자, 경강상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 조선 후기에 한강을 중심으로 정부가 거둔 세금을 수송하고 각종 상업활동에 종사하던 상인들이 있어요. 시전상인하고 별도로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선박을 운영하던 상인들인데요. 이 경강상인들 같은 경우는 증기선을 구입을 해가지고 또 청과 일본 상인하고 경쟁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형태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청나라 상인의 시장 장악이 점점 더 커져 나가자 이런 운동도 펼칩니다. 철시운동.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는 장사 못한다. 어찌 보면 하나의 파업 활동인 거죠. 이런 식으로 철시운동을 펼치면서 외국 상인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죠. 자,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또 조직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단체 이름이 뭐였냐면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자, 황국중앙총상회니까 황국이잖아요. 황제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제국이 설립된 이후에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황국중앙총상회가 설립이 돼서 한성의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외국 상인들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려는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게 그 당시 한성에 있던 다양한 상인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상권, 대한제국의 상권을 외국 상인들이 독차지하거나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항운동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하는 게 은행입니다. 은행. 이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행은 당연히 당시 자본주의적인 요소니까 조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즉 대한제국 상인들도 이런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앙은행을 개설하려고 해요. 이 중앙은행은 일반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화폐를 발행하고 국가 재정을 어떻게 보면 출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이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통화정책과 그다음에 재정정책을 되게 안정화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자, 그걸 누가 끝까지 방해한다? 일본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일본 방해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화폐정리사업. 자, 이 화폐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재정고문으로 임명된 메가타가 주도를 했던 거죠. 핵심 내용은 뭐였냐? 기존에 불량했던 백동화를 정리하는 대신에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대한제국의 화폐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즉, 이 화폐정리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일본에서 만든 은행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에서 찍은 화폐로 대한제국은 화폐를 쓰게 될 거야. 즉, 화폐 정책은 우리가 통제할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고의 출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 창고에 출납,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쓰는 방식을 국고 출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고 출납 담당 은행으로 어딜 지정하느냐? 제1은행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제1은행이 어디의 제1은행? 바로 일본의 제1은행. 이 화폐정리 사업의 결과 새롭게 발행한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던 그 은행. 일본 제1은행이 국고 출납을 담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돈을 쓰려면 무조건 이 일본 제1은행을 통해서만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정책마저도 완전히 일본에 예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중앙은행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정책을 주체가 되는 은행인데요. 은행권을 발행하고 국고출납을 다루며 금융정책을 시행한대요. 이 은행권도 제1은행에서 이제 발행하도록 한 거고요. 국고출납도 제1은행에서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제국의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일본 경제에 예속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대한제국이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한제국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용이한 길을 개척해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것과 관련된 게 여기 나와 있는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설립의 노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해와 실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이권수호 운동입니다. 이 이권수호 운동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다뤘던 내용이에요. 만민공동회 등이 개최가 돼서 만민공동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는 1898년 초에 러시아가 우리의 이권을 뺏어가려는, 특히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자 일어났던 사건인 거죠. 만민공동회 자체가.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 첫 번째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이권 요구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 이후에도 만민공동회가 쭉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나 독일의 광산 채굴권을 요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도 또 성공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898년이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혼란스럽지만 그 당시 대중,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도시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상당히 독특한 시기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만민공동회가 관료들의 참여로 발전해서 관민공동회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를 할 때 다뤘었는데요. 이 관민공동회 때 고종에게 올리는 6가지 건의문이 채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헌의 6조였죠. 이 헌의 6조에는 두 번째,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실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이권을 다른 나라한테 넘겨주는, 양효해주는 조약을 체결할 때 국왕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고위 대신들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중추원 의장. 이 중추원은 그 당시에는 일종의 의회 형태를 생각했던 거겠죠. 이 당시의 중추원은 그런 일종의 의회 형태의 중추원 의장의 날인을 받아라. 허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들과 꼭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걸 규정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헌의 6조의 이권 양요 제한 규정을 담아놨다는 거. 그만큼 그 당시에 이권 수호라는 게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고, 큰 관심을 어떻게 보면 불러일으켰고, 그 당시에 핵심적인 사회 문제였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겠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꼽자면 이것도 우리 배웠던 겁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를 하죠. 여기에 맞서서 상소운동이 벌어지고 뭐가 설립이 된다? 보안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어떻게든 철회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활동을 벌여 나갔고요. 그리고 러일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요구에 굴복을 하면서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럼 이 황무지를,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황무지를 제대로 개간하지 못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 줄게 라는 게 일본의 논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대응을 해서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하는 농광회사라는 게 설립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권 수호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이권 수호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공한 사례들보다는 실패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처해 있던 국제적인 상황이 워낙에 열악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성공한 사례들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1907년에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말 그대로 나라의 빚을 보상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 빚은 정부가 진 거니까 당연히 정부가 재정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재정을 최대한 불려놓고 그 재정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이 국채보상운동의 핵심은 이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 푼 한 푼을 아껴가지고 우리의 나라 빚을 한번 갚아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왜냐면 이 국채를 핑계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에 엄청나게 큰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에요.
자,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 통감부에서는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정책들을 실시를 하는데요. 그 수많은 정책들을 실시할 때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 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설치한 통감부가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오는데 그 차관을 빌려오는 주체는 대한제국 정부가 되는 거예요. 즉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이 그러니까 국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일본의 경제에 대한제국 경제가 예속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도록.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구 지역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최초로 우리 빚을 우리 스스로 한번 갚아봅시다. 모금운동을 해봅시다. 라고 나서게 된 거죠. 자, 국채보상기성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국채보상기성회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을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던 언론에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 무슨 신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운영자가 누구였다? 영국인인 베델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의 가장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실렸던 신문이에요. 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국채보상기성의 활동과 국채보상운동의 취지 같은 것들이 많이 전달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감부가 여기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어떻게든 이 기세를 꺾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꺾으려고 하는데 이제 무언가 핑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그냥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꺾기 위해서 사건 하나 조작합니다. 뭐냐면 이 당시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이 됐던 인물은 베델과 그다음에 조선인 양기탁이었는데요. 이 양기탁 같은 경우는 대한매일신보의 상당히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겠죠. 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양기탁이 이 모금액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에 나서게 되고 이 사람이 기소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조선인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큰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도 뭐랄까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실제로 횡령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탄압입니다. 탄압. 양기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끝까지 조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국에는 아무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무죄 방면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 기간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결과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되게 여론이라는 게 그만큼 확 끌어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오해에 의해서 확 식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일본의 탄압 전술이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 그거보다도 이 당시에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빚이 자기 삶을 어떻게 규정 지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정부의 빚, 그럼 내 빚도 아닌데 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이고 그 경제적인 침략이 결국엔 대한제국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앞날에 큰 장애가 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면 반공령, 그 다음에 상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국채보상운동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각각이 뭐 별개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흐름은 뭐였냐면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 외세의 경제적인 침략이 결국에는 우리의 주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점점 깨달아 갖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참여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도 사실 거의 다 끝났고요. 1단원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거의 다 얘기했고 이제 1시간만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그럼 얼마나 바뀌었을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바뀌었을까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1876년에 우리가 개항을 한 이후에 1910년에 결국엔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할 때까지 76년에서 1910년이니까 몇 년인가요? 선생님이 수에 좀 약한데. 어쨌든 30여 년이 넘어가는 세월이잖아요. 이 30여 년이라는 건 한 세대인데 이 한 세대가 넘어가는 세월 동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변화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그 변화 속에서 자기를 규정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근대의식의 확대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1단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